선생님, 여기 아래가 너무 아파요. 9살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즉시 모든 것을 멈췄다. 아빠가 밤마다 방에 들어와서 아프게 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28살 초등학교 교사 2년 차인 나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평범해 보였던 하루가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실화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소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9월 말인데도 긴팔 티셔츠를 입고 얼굴은 창백했다. 소희야, 오늘 컨디션이 어때? 내가 다가가자 소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내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니 소희의 손목에 멍자국이 보였다. 손목이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요. 소희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도 소희는 조용했다. 다른 아이들은 활발하게 대답하는데 소희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점심도 거의 먹지 않았다. 소희야, 점심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소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 응, 소희야. 무슨 말하고 싶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마다 아빠가 방에 와요. 아빠가 온다고? 어떻게?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해요. 무서운 말이 뭔데? 이제 내 차례라고. 언니처럼 될 거라고. 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희야, 아빠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니? 병원에요. 사고 나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나는 당황했다. 의식불명인 아버지가 어떻게 밤마다 온다는 걸까? 혹시 언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소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언니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작년 겨울에 갑자기 시골로 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파왔다. 의식불명인 아버지, 연락이 안 되는 언니, 그리고 밤마다 찾아온다는 무서운 존재.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소희야, 집에 누가 같이 살고 있어? 엄마랑 오빠요. 오빠? 네. 고등학생이에요. 민준 오빠. 노트에 메모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솟구쳤다. 소희야,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지? 소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소희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작은 몸집이 유독 외로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희의 파란 입술, 손목의 멍자국, 그리고 밤마다 아빠가 와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소희의 상담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소희의 개인 파일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가족관계란에는 아버지 김태민, 어머니 박선영, 오빠 김민준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언니 김소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올해 서류에서는 삭제되어 있었다. 전학을 갔나? 중얼거리며 작년 서류를 더 찾아보았다. 소연이라는 아이는 분명 존재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거였다. 교무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다. 이 선생님 벌써 출근하셨네요. 네. 교장 선생님, 혹시 2학년 김소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김소혜? 무슨 일이죠? 아이가 좀 이상한 증상을 보여서요. 몸에 멍자국도 있고 밤마다 아빠가 온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 집 사정이 좀 복잡해요. 아버지가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멍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치는 일이야 흔하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장의 반응이 너무 성급했다. 혹시 김소연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소희의 언니인데.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는 시골 친척집으로 전학 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소희는 언니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 선생님, 교장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담겼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본분입니다. 가정사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자 소희가 들어왔다. 여전히 긴팔을 입고 있었고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소희야, 어젯밤에는 잘 잤어?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또 왔어요. 누가? 아빠가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의식불명인 사람이 어떻게 문을 두드릴 수 있단 말인가? 점심시간이 되자 소희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다. 소희야,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해볼래? 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정말 아빠야?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 보면 아빠 같기도 하고, 목소리는 어땠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점점 의심이 커졌다. 누군가가 소희를 위협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소희야, 일기 쓰는 거 좋아해? 네, 좋아해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기에 써보는 게 어때? 선생님이 가끔 봐도 될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예쁜 일기장을 하나 선물했다. 이 일기장에 내 마음을 다 써봐.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그날 오후 소희의 집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 보니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집 주변은 어수선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 보려 했지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였다. 젊은 목소리 같았다. 미안해. 미안해.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때 집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가 없어져서 이제 내 차례래요. 소희의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충격을 받았다. 내 차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언니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 집 앞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다. 이 집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일기장을 가져왔다. 선생님, 어제 일기 썼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언니가 없어져서 이제 내 차례. 오빠가 그랬어. 언니처럼 될 거라고. 무서워. 아빠는 병원에 있는데 밤마다 누군가와 엄마는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아. 도와주세요.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다. 분명히 이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희야, 이 일기를 쓸 때 어떤 기분이었어?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생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소희를 꼭 안아주었다. 잘했어, 소희야. 선생님이 꼭 도와줄게. 그 순간부터 내 사명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 아이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소희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언니처럼 될 거라고라는 구절이 특히 마음에 걸렸다. 소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소희야, 언니 소연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쳤어요. 춤도 제일 좋아했고요.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소연이는 천재라고 하셨어요. 그런 언니가 갑자기 시골로 갔다고? 네. 작년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니가 없었어요. 엄마는 친척집에 갔다고 했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언니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피아노 악보도 좋아하는 인형도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었는데 언니만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학을 간다면 적어도 개인용품은 가져갔을 텐데 혹시 언니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가 마지막 며칠 동안 많이 무서워했어요. 오빠를 피하려고 했고 밤에 자주 울었어요. 오빠를 피하려고 했다고? 네.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소희야, 오빠한테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라고.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소연이 민준을 무서워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날 오후 소연이 다녔던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기로 했다. 학원 원장은 50대 중반의 자상한 여성이었다. 김소연 학생 말씀이시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이라니요?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말이에요. 그 아이는 정말 재능이 뛰어났거든요. 콩쿠르에서도 상을 여러 번 받았고, 혹시 소연이가 마지막에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세요? 피아노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마지막 몇 주 동안 소연이가 많이 변했어요. 항상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손목에 멍자국도 있었고요. 손목에 멍자국이요? 네. 물어봐도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멍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꽉 잡은 것 같은 소희의 손목 멍자국이 떠올랐다. 똑같은 상황이었다. 혹시 소연이가 집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 적 있나요? 있어요. 마지막 레슨 때 제게 선생님, 집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라고 했어요. 자세히 물어보려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거든요. 무서운 사람이라니. 어머니에게 연락해보니 갑자기 시골로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의아했지만 학원을 나오며 확신했다. 소연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소희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소연의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학급 명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첫 번째로 만난 아이는 박지민이라는 여학생이었다. 소연이 언니요? 정말 좋은 언니였는데 소연이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언니가 마지막에 제게
지민아, 만약에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소희를 좀 챙겨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사라진다고? 네.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사라졌잖아요. 소름이 돋았다. 소연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혹시 소연이가 오빠에 대해서 말한 적 있어?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있어요. 민준 오빠가 무섭다고. 특히 밤에 자꾸 방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방에 들어온다고? 네. 소연이 언니가 오빠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에 자물쇠를 달았다고도 하고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민준이라는 오빠가 핵심 인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또 다른 일기를 가져왔다. 어젯밤에도 왔어. 이번에는 오빠 목소리 같았어. 소연이처럼 말 잘 들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 언니한테 뭘 했을까? 무서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 상황이었다. 소희야, 오빠 민준이가 언니한테 뭘 했는지 알아?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니가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오빠랑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들었어요. 싸우는 소리? 네. 언니가 그만해. 라고 소리 지르고 오빠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라고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즉시 아동보호서비스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소희야, 선생님이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소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소희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다. 이 아이를 반드시 구하고 소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밝혀내겠다고. 오후에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자와 경찰이 학교에 왔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 충분히 수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고 가정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혀낼 첫 발걸음을 뗀 것이었다. 소희가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지 이틀이 지났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소연의 행방이 여전히 미궁속이었거든.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연락이 왔다. 가정 방문 조사를 하는데 나도 함께 가달라는 요청이었다. 소희의 담임교사로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오후 3시 김사회복지사와 함께 소희의 집으로 향했다. 낮에 보는 집은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랐군요. 김사회복지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박선영이었다. 누구세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거칠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나온 김사회복지사입니다. 소희 담임인 이화정 선생님도 함께 왔고요. 박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희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박선영은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거실 곳곳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소파는 찢어져 있었고 TV는 화면이 깨져 있었다. 앉으세요. 박선영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차마 앉을 수가 없었다. 박선영 씨, 소희 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치는 거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소희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밤마다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해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젊은 남성이 내려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인상이 날카로웠다. 어머니, 누구예요? 아, 민준아. 소의 담임 선생님이랑 복지사님이 오셨어. 민준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모범생 같았지만 눈 속에는 감정이 없었다. 민준 군, 여동생 소희와 관계는 어떤가요? 저는 오빠로서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죠. 소희가 무서워하는 것 같던데 혹시 이유를 아나요?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소희는 원래 겁이 많은 아이예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아버지 사고 이후로 더 예민해졌죠. 그런데 왜 소희 몸에 멍이 있을까요? 소희는 좀 서툴러요.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고 제가 아무리 조심하라고 해도 민준의 대답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혹시 소연이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순간 박선영과 민준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소연이는 시골 친척집으로 갔어요. 박선영이 재빨리 대답했다. 갑자기 갔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친척이 키워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연락은 되나요? 박선영과 민준이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다. 시골이라 연락이 잘 안 돼요.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요즘 시골도 휴대폰이 잘 터지는데요. 소연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연락을 잘 안 해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명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 소연이 물건들은 어떻게 됐나요? 소의 말로는 모든 게 그대로 있다고 하던데 급하게 가서 못 가져갔어요. 나중에 보내주기로 했고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소연이 방을 좀 봐도 될까요? 민준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지금은 제가 쓰고 있어서 좀 어수선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면 돼요. 민준의 표정이 날카로워졌다. 꼭 봐야 하나요? 개인적인 공간인데. 김사회복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공식적인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은 마지못해 2층으로 안내했다. 소연의 방이었던 곳은 이제 민준의 방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구석에는 여전히 여자아이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피아노 악보, 인형, 교복. 모든 게 그대로 있었다. 이게 소연이 물건들인가요? 네, 아직 정리 못했어요. 악보를 살펴보았다. 쇼팽의 녹턴이 펼쳐져 있었다. 악보 여백에는 소연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희만은 지켜야 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메모는 뭔가요? 민준이 재빨리 악보를 뺏어갔다. 그냥 연습할 때 끄적거린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봤다. 소연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고 소희를 지키려 했다는 걸. 1층으로 내려오며 김사회복지사가 물었다. 지하실도 있나요? 박선영이 깜짝 놀랐다. 지하실요? 네. 집 구조상 지하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하실은 창고로 쓰고 있어요. 별로 볼 것도 없고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요. 민준의 거짓말이었다. 확신했다. 집을 나오며 김사회복지사가 말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해야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진실이 지하실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보호시설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난 소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매일 소희를 면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희야, 이제 좀 괜찮아? 네, 선생님. 여기는 무섭지 않아요. 밤에도 아무도 안 와요. 소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연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선생님, 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꼭 찾을 거야, 소희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그날 오후 소희가 갑자기 무언가 기억났다는 듯이 말했다. 선생님, 제가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뭔데? 언니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 오빠랑 정말 크게 싸웠어요. 자세히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떻게 싸웠는데? 언니가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이런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니가 없었어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소희야, 혹시 그날 밤에 다른 소리도 들었어? 네. 새벽에 삽질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하실 쪽에서 삽질하는 소리? 네. 그리고 오빠가 뭔가를 끌고 가는 소리도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다. 점점 끔찍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인 한상우는 40대 후반의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수색영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아이가 있고 명백한 정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정황 증거로는 부족해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답답했다. 뭔가 더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했다. 그때 소희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선생님, 언니가 숨겨놓은 게 있어요. 뭘 숨겨놨어? 언니 방 침대 밑에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일기장이랑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한상훈 형사가 관심을 보였다. 그 상자를 가져올 수 있나요? 힘들 것 같아요. 집에 오빠랑 엄마가 있을 테니까. 아이디어를 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낸다고 하면 어떨까요? 엄마를 학교로 부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 날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의 교육 관련해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요. 학교로 오실 수 있나요? 지금요? 네. 급한 일이라서요. 박선영은 마지못해 학교에 왔다. 그 사이 한상훈 형사와 몇 명의 경찰이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민준이 집에 있었다. 어떻게 오셨나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어머니는 안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간단한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민준은 마지못해 들여보냈다. 하지만 계속 경찰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상우는 기회를 봐서 2층으로 올라갔다. 소연의 방에서 침대 밑을 살펴보니 정말로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일기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소연이 친구에게 쓴 것 같았다. 지민아,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이 편지를 경찰에게 줘. 오빠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희한테도 그러면 어떡해? 도와줘.
일기장을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24년 11월 15일. 오빠가 또 왔다. 문을 잠가도 소용없다.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워. 2024년 11월 20일. 소희한테도 그러기 시작했다. 절대 안 돼. 내가 막아야 해. 2024년 12월 5일. 오빠한테 그만하라고 했더니 때렸다. 엄마는 모른 척한다.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2024년 12월 10일. 소희를 위해서라도 싸워야겠다. 더 이상은 안 돼. 전율했다. 이건 명백한 성폭력과 학대의 증거였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뭘 하고 계신 거죠? 민준이 뒤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이가 끄적거린 거 아닌가요? 김민준 씨,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증거가 있어요? 그냥 상상으로 쓴 소설일 수도 있잖아요. 일기장과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증언도 있고요. 소의 증언?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9살 아이 말을 믿으시겠다고요? 하지만 한상우는 확신했다. 이제 수색영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김민준 씨, 김소연의 행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연이는 시골에 잘 있을 거예요. 그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왜 어렵죠? 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한상우는 확신을 얻었다. 이 아이가 소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일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특히 지아실을 중점적으로 수색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색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새벽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김 씨 집에 도착했다. 나도 함께 왔다. 소희를 위해서 그리고 소연을 위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수색영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상훈이 영장을 내밀자 박선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여전히 차분한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뭘 찾으시려는 거죠? 민준이 물었다. 김소연의 행방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집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1층, 2층을 뒤졌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 지하실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안 써서. 민준이 계속 발뺌했다. 그럼 문을 부수겠습니다. 과학수사요원이 지하실 문에 철제 공구를 가져다 댔다. 쾅! 쾅!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지하실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다른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다. 플래시라이트 가져와. 한상훈이 소리쳤다. 지하실로 내려가자 먼저 눈에 띈 건 구석에 쌓인 삽들이었다. 그리고 바닥 한쪽이 다른 곳보다 평평하지 않았다. 최근에 파고 묻은 흔적이 뚜렷했다. 여기를 파보겠습니다. 과학수사요원들이 신중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30cm, 50cm. 뭔가 있습니다. 한 요원이 외쳤다. 하얀 천 조각이 보였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작은 뼈가 나왔다. 박선영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된다고. 민주는 여전히 차분한 척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더 파내자 학생증이 나왔다. 김소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밝고 재능 있던 아이가 이렇게. 김민준 씨 체포합니다. 살인 혐의로.
한상훈이 수갑을 꺼내자 민준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하, 찾았네요. 그래, 찾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애가 말을 안 들어서요. 계속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소희한테 고자질까지 하려고 했어요. 박선영이 무너져 내렸다. 민준아,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도 알고 있었잖아요. 모른 척 했을 뿐이지. 민준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다. 그날 밤에 소연이가 이제 그만하고 소희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웃기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밀쳤는데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겨우 13살이던 소연이 동생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니.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지하실에 묻었어요. 엄마는 무서워서 도와주기만 했고요. 박선영이 울부짖었다. 미안해, 소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민준이가 무서워서, 그리고 아버지 사고는 뭡니까?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소연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수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계단에서 아버지도 사고처럼 보이게 했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한상우는 경악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냉혹한지 실감했다. 수갑을 채우며 민준에게 물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민준이 비웃었다. 후회? 왜 후회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죠. 그 순간 이 아이에게서 인간성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완전히 냉혈한이었다. 박선영은 계속 울며 고백했다. 경찰서에서 모든 걸 다 말할게요. 제가 공범이에요. 알고도 막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준이가 나까지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소연이는 죽었는데 신고한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어른들의 비겁함 때문에 소연이 죽고 소희가 위험에 처했던 거였다. 과학수사팀이 소연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했다. 작은 뼈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마음도 조각조각 부서졌다. 이제 소연이도 편히 쉴 수 있겠네요. 한상훈이 조용히 말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제 소희는 안전하고 소연이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거였다. 민준이 경찰차에 태워져 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후회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발각된 것에 대한 짜증만 있을 뿐이었다. 저런 괴물이 중얼거렸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때였다. 6개월 후 법정에서 김민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증인석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김민준은 2024년 12월 10일 친여동생 김소연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김소연과 김소희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아버지 김태민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함께 기소됩니다. 민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6달을 보낸 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다. 증인 이화정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석에 섰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답변했다. 소희가 처음 제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소희는 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매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빠가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였죠.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일기를 쓰게 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요. 변호인이 반박했다. 하지만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희의 증언은 소연이 일기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의 유골이 발견되었잖아요. 다음으로 박선영이 증인석에 섰다. 6개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무게도 많이 빠져 있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렸다. 소연이가 사라진 날 밤에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민준이와 소연이가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 후에 조용해졌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선영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새벽에 민준이가 와서 엄마, 소연이가 계단에서 떨어졌어. 죽었어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준이가 저까지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다고.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박선영의 증언에 집중하고 있었다. 시신 은닉을 도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민준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도 공범이에요. 저도 처벌받아야 해요. 박선영이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겁니까? 살인은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실수였고요.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폭력은 고의였지 않습니까? 그건 제 권리였어요. 가족인데 뭐가 문제죠? 법정이 술렁였다. 민준의 태도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친 것도 실수였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꾸 소연이를 찾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김민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한 피고인 박선영에게는 범죄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박선영은 담담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처벌받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표정이었다. 민주는 선고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소연의 묘지를 찾았다. 작은 묘비에는 사랑하는 딸 김소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아,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지키려던 소희는 안전해. 묘비 앞에 소연이 좋아했던 쇼팽 악보를 놓았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악보를 넘겼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고 소연도 소희도 이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남아 있었다. 소연을 살릴 수는 없었으니까. 그저 더 늦기 전에 소희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봄, 벚꽃이 만발한 4월이었다.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실에는 새로운 2학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학교 근처 작은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소희가 뛰어오고 있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고 눈빛도 맑고 밝았다. 소희야, 많이 컸네. 소희를 꼭 안아주었다. 소희는 이제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거든. 선생님, 저 이제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소희가 신나게 말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네. 양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재밌어요. 소희의 양어머니 김미영 씨도 함께 왔다. 40대 초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소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소희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요. 진심으로 감사했다. 소희가 좋은 가정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었다. 선생님, 제가 연주해 드릴까요? 소희가 작은 키보드를 꺼냈다. 양어머니가 가져온 것 같았다. 뭘 연주할 건데? 언니가 좋아했던 쇼팽 녹턴이요. 소희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멜로디가 아름답게 흘러나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소연이 그토록 사랑했던 곡을 소희가 연주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언니처럼 잘 쳐요? 응, 정말 잘한다. 소연이가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야. 소희가 활짝 웃었다. 양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재능이 있대요.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언니의 꿈을 이어가는 거네. 네. 언니가 못 이룬 꿈을 제가 대신 이룰 거예요. 마음이 뭉클했다. 소희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다. 선생님, 저 언제나 무섭지 않아요. 소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네. 양아빠, 양엄마가 지켜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가 더 이상 없잖아요. 민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소희는 이제 그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 소희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구해주는 선생님이요. 저처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감동했다. 그토록 어린 나이에 겪은 끔찍한 경험이 소희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래, 소희라면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다. 선생님, 언니 무덤에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같이 가자. 세 사람은 소연의 묘지로 향했다. 작은 묘비 앞에 소희가 준비해온 꽃을 놓았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피아노도 배우고 있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 언니가 지켜준 덕분이야. 소희가 묘비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나 언니 꿈 이어받을게. 꼭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묘비 위로 흩날렸다. 마치 소연이 답장을 보내는 것 같았다. 이제는 내가 빛을 낼 차례야, 소희야. 소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네, 선생님. 저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언니처럼 됐을 거예요. 아니야, 소희야. 내가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야. 소희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겪은 상처는 평생 남아있을 테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소연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아이들을 지키고 희망을 주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더 이상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밤이었다. 몇 년 후 소희는 정말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뤘다. 그리고 여전히 나와 연락하며 지냈다. 가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도 함께했다. 소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소희가 살아있고 웃고 있고 꿈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미소에서 소연도 함께 살아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한 아이의 용기 있는 신고가 또 다른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